네, 안녕하세요. CS3 빅데이터 AI 기술연구소 연구소장 전혜경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최근에 기업에서 DX를 넘어서 이제는 AX라고 하는데요. AX를 하는 데 있어서의 사실은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의 AI와 인간 간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업에서 우리가 AI, AX, 그다음에 HCAI, 이제 갑자기 좀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HCAI가. 그래서 요거를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가트너 이제 탑 10 기술 요소에서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한 것이 휴먼 머신 시너지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갑자기 급부상하면서 우리가 휴먼 센터드 AI라고 하는 또 개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었습니다. 가트너가 얘기한 휴먼 머신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더 인간, 그 사람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풀어 쓴 용어에 해당하는데 결국에는 휴먼 센터드 AI, 휴먼과 AI의 콜라보레이션을 얘기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HCAI라고 한 주제를 제가 들었는데요. 휴먼 센터드 AI의 개념을 한번 알아보고 가면 인간 중심의 AI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접근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 센터드 AI는 인간의 필요와 가치, 권리를 이제 AI 시스템 설계 중심에 둬라라고 하는 설계 사상이고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증강시키고 그다음에 인간의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역할로서의 AI를 이제 개발을 하고 활용을 해라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먼과 AI의 협력적인 문제 해결 방안, 이것을 좀 더 다 통틀어서 휴먼 센터드 AI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HCAI가 이제 갑자기 우리가 생성형 AI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니고 한 2018년도부터 HCI 쪽에서는 이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AI와 인간이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이제 연구들을 쭉 진행을 해왔었는데, 구체적으로 2020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HCAI라는 것은 뭐다라고 해서 개념을 정리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그 인간과 협력하는 AI 시스템은 어떤 요건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것들이 구체적인 설계 방법론들이 그동안 연구가 되어 왔었고, 이제 최근에 2024년, 25년에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각 산업 네. 분야별로 어떻게 생성형 그리고 하나만 더 AI와 생성형 얘기해드릴게요. AI와 인간이 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업무의 방법론들을 이제는 구체화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전에는 생성형 AI가 나오기 전에는 AI가 인간과 협력한다는 게 뭐야? 라는 게 얘기했습니다. 전혀 와닿지가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생성형 AI가 딱 나오면서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AI가 나의 비서가 될 수 있고, 나의 교사가 될 수 있고, 창작을 같이 할 수 있고, 심지어 연구 파트너로서 같이 연구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각 산업 분야, 특히 뭐 디자인 분야에서는 패션 디자이너 그 디자인에 AI가 같이 참여해가지고 뭐 같이 디자인도 하고, 그다음에 좀 더 개선도 하고 하는 등등의 것들이 이제 구체화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AI와 협력해서 이미 노벨상도 타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구체화되고 있죠. 현재 이제 기업에서 입장에서를 보면 기업은 사실 몇 년 전부터 DX를 하지 않으면 이젠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어떤 생존에 걸린 문제가 돼버렸는데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AI를 이용을 해서 업무를 효율화하고 신규 제품을 개발을 하고 하는 등의 뭐 AI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막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DX, AX를 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 요소가 뭐고를 보니까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사실은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뭐 AI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려고 기업들이 계속 노력을 하다 보니 이제 굉장한 난제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첫 번째 난제가 각 이제 기업에서 데이터를 사용을 하려고 이제 해보니까 굉장히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데이터를 수집도 해야 되고 전처리해야 되고 분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을 의사결정하는 데 써먹어야 되는 이제 해석을 해야 되고 하는 굉장히 이 러닝 커브에 첫 번째 좀 부딪히게 되었고 그래서 도메인 전문가들이 쓰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도한 방법이 뭐였냐면 각 기업에서는 데이터 전문가들을 엄청 많이 채용을 했죠. 그래서 데이터 전략실도 있고 그다음에 AI를 전문적으로 모델을 개발하는 개발팀들도 있고 해서 막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이러한 협력 과정 그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도메인 전문가가 업무를 협력하는 과정에서 얘 또 난제는 뭐였냐면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전문성이 높은 분야일수록 이러한 도메인 알리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분석가들의 현장 경험의 한계로 인해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이거 지금 정말 안 되는 건가? 라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기업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이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업무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내가 업무를 빠르게 하려고 했는데, 데이터 분석하는데 막 2, 3일씩 막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업무 생산성이 더 떨어지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왜 데이터를 이용을 하면 사람을 더 뽑아야 되지? 이제 경영자들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좀 굉장히 우리가 AX 뭐 DX를 한다고는 하지만 데이터를 업무에 정말 써서 효과성을 얻기까지는 그 난제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찌어찌 좀 썼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AI와 데이터를 실제 사용을 해서 그러면 업무에 정말 아니면 경영에 진짜 효과성이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AI를 업무에 잘못 써가지고 이 경영적인 이제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아주 실패 사례들이 요즘에 이제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얘기하는 게 이 진로우의 AI 기반 주택시장 전략이 되겠습니다. 이 진로우가 이제 부동산 정보 기업인데 이제 2018년부터 21년까지 진로 오퍼스라고 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주택에 대한 가치 예측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오히려 낮은 가격에 빨리 주택을 빨리빨리 사가지고 그거를 리노베이션을 한 다음에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를 해서 이제 수익을 많이 얻겠다라고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로우가 이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좀 더 빠른 의사결정과 시장 점유율 확대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인간의 판단보다 AI 알고리즘에 이거를 맡겨버리고 이것을 이제 대규모의 막 주택들을 막 매입을 하고 막 했던 것이죠. 근데 요 결과는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주택을 매입을 했는데 이 진로우가 간과했던 게 뭐였냐면 갑자기 이거를 시작을 하고 나서 팬데믹 빅이 와버렸던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리노베이션을 하기 위한 인력들이 그때그때 충당이 안 된다는 문제를 간과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한 7천 제 정도, 7천 개의 이제 주택이 다 재고로 남게 되고,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 다시 이 주택을 처분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거의 직원의 25%를 해고할 정도로 이 기업이 거의 엄청난 손실을 보고 이 AI 활용이 실패로 끝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실패한 사례도 있는데, 그럼 AI는 그러면 이렇게 무조건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무조건 실패하는 건가?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이제 구글의 사례를 보면, 이제 구글은 데이터 센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뭐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요 온도와 전력 사용량, 뭐 기기부하 이런 거를 좀 최적화하면 이 전력 사용량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센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이러한 냉방 설비의 작동을 자동화해서 완전 이 데이터 센터를 자동으로 운영을 하게끔 이 모델을 적용을 했는데 사실 이 구글은 이걸로 어마어마한 효과를 봤습니다. 오히려 이 AI를 적용하고 나서 냉각 에너지 사용량을 AI 도입 이전보다 한 40%까지 절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난 효과를 봐서 다른 데이터 센터로까지 이렇게 적용해서 하는 것들을 했죠. 그러면, 진로원은 실패를 했고, 똑같이 AI를 썼는데, 진로원은 실패를 했고, 구글은 성공을 했고,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그 업무의 데이터를 활용을 한다 또는 이제 경영적인 의사결정에 AI를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AI에게 믿고 맡겨도 되나? 어떤 거는 맡겨도 되고 어떤 거는 맡기면 안 되나? 아니면 내가 개입해야 되는 요소는 뭐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가야 우리 기업의 AX, DX를 좀 제대로 잘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최근에 그 생성형 AI가 딱 등장을 하면서 이제는 챗GPT가 데이터를 주면은 그냥 알아서 주제를 주지 않아도 제가 이 분석해 볼게요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줍니다. 결론도 다 내주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보고서까지도 짜잔하고 다 써줍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러한 데이터 분석 강의나 이제 AI 강의를 나가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데이터 분석 직접 안 해도 되겠네요. 그냥 다 챗GPT 맡기면 되지. 우리가 이 수업을 굳이 들어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다음에 우리 파이썬 이제 안 배워도 될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오랫동안 데이터 분석을 해온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만약에 AI한테 모든 정권을 맡기고 나는 결과만 받아서 사용을 한다? 라고 한다면은 저는 굉장히 불안하고 좀 위험한 상황까지 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데이터 분석을 해서 업무에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이 영역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의사결정, 결국엔 의사결정의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야말로 결국에 인간과 AI가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전략을 잘 세우고 접근을 해야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제가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는 AI한테 모든 걸 맡기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의 과정에서는요, 이제 모든 거를 기술적인 측면만 들여다보면은 AI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단계 한 단계 우리가 해야 되는 흐름들을 한번 이제 좀 차근차근 살펴보면 데이터 분석의 과정에서는 무엇을 분석을 해야 되고 수집하고 전처리하고 분석하고
나중에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데까지 여러 가지의 뭐 38가지 이상의 액티비티가 흐름이 진행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 역량도 있어야 되지만 좀 데이터를 바라볼 수 있는 인사이트 이런 것들, 지식, 스킬, 도메인 경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 분석의 과정에서 그러면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은 뭔가,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과거로부터도 굉장히 많은 연구들을 해왔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프로그래밍적인 역량을 인간을 도와줄 수 있는 영역에 있어서는 이제 자동화된 머신러닝 기술, 오토ML 기술로 해가지고 어떤 코딩의 러닝 커브라든지 모델 생성 자동화라든지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가 등장을 하면서부터는 이제는 각각 영역에서 생성형 AI가 역할을 하거나 또는 분석 전체도 결국에는 다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이제는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과제 기획 단계에서 생성형 AI가 할 수 있는 게 가설도 수립을 해주고 분석 주제도 발굴을 해주고 아이디어도 내고 활용 가능한 데이터도 찾아주고요. 가끔은 이제 가짜 데이터도 만들어줍니다. 뭐 이런 것들까지 해서 나중에 분석 보고서까지 쫙 써주는 이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분석 전체를 AI한테 맡기는 것은 좀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전체 분석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어떤 기술적 의사결정이 아니라 어떤 도메인 전문성 또는 내가 업무적으로 나는 그냥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업무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들이 존재를 합니다. 특히 어떤 기획 단계라든지 데이터 전처리와 변수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내가 업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실제 분석 과정에서 저희 분석가들이 분석을 하는 과정을 본다라고 하면 이러한 흐름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분석 주제를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막 탐색을 하는데 그때 이 탐색을 하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우리가 수집한 이 데이터가 품질이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만 전처리의 방향과 전처리 룰을 좀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결츠값인데 얘를 0으로 처리를 하고 가야 될지 아니면 이 값을 다 빼고 가야 될지 아니면 뭐 평균값으로 대처해야 될지 이거는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아트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석가가 결정을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기계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데이터의 패턴을 보고 앞으로의 분석 방향을 어디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될지는 이 부분도 업무적인 의사결정 방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분석을 했던 사례인데요. 이제 경찰청에서 경찰들이 어떤 지역에 과거의 범죄 발생이라든지 112 신고 내역, 그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인적, 환경적 특성들의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향후에 이 지역에는 어떻게 좀 환경을 개선을 해서 범죄를 좀 예방을 할 것인가 이러한 이제 하는 모델을 만든다라고 하면은요. 저희가 실제 그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저희 분석가들이 그 기계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그 지역에 범죄를 예방한다고 했을 때 뭐 절도 사건을 예방을 한다. 아니면 뭐 그 어떤 그 살인 사건을 예방을 한다. 뭐 하여튼 이제 어떤 그 범죄를 예방을 하려고 하는지도 업무적인 의사결정이고 그거에 따라서 데이터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요. 범죄 유형이 한
66가지인가요? 64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그 범죄 유형들을 쫙 보면은요, 얘를 어떻게 표준화를 해야 되는지, 이 범죄는 우리가 이 범죄 건수를 가져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다르고 실제 경찰관 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인터뷰를 해봐도 다 다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도 우리는 좀 다르게 가야 돼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이 영역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가야 될 것인가의 영역은 업무적 의사결정이 굉장히 많은 영역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업무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고 다 맡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AI가 그냥 모든 판단을 자기가 하는 거죠. 그 저희의 운명을 AI한테 맡기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분석 분야에서는 그러면 AI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생성형 AI한테는 우리가 두 가지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AI가 네가 먼저 방향을 제시하고 내가 그것에 방향을 주면은 내가 그 다음을 조금 더 보강을 할게 하는 AI가 운전자로서 역할을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뭔가를 해놓으면 네가 나한테 피드백을 해주고 좀 아이디어를 더 좋게 해봐라고 하는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 분석 분야는 모든 걸 AI한테 다 맡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모든 걸 주도할 수도 없고 하는 약간 미묘한 영역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인간과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에서의 역할을 좀 정립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인간은 이제 분석가로 치면 어떤 시니어 분석가로서 분석 기획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인공지능은 주니어 분석가로서 어떤 코드를 만든다든지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한다든지에 있어서의 역할을 하고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러한 인간과 인공지능이 서로 콜라보레이션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이런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챗GPT를 이용을 해서 계속 그 텍스트로 명령을 입력을 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 단점은 우리가 뭐든 하는 이 내용들이 과정을 계속 가시적으로 보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좀 그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있어서의 수집, 전처리, 분석, 결과 해석 단계에서의 계속 지속적으로 AI와 인간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결과를 보고 상의하고 하는 인터페이스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흐름들 때문에 다시 노코드 데이터 분석 솔루션이 다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제 노코드 분석 솔루션의 가장 큰 장점이 분석의 과정을 다 보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피드백을 서로 상호간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큰 장점이라서 굉장히 이렇게 그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경찰청의 사례를 보면은 이러한 그 경찰에서 내가 담당하는 지역의 어떤 환경 특성, 범죄 특성, 112 신고 이런 것들을 내가 직접 분석해서 의사결정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는 거죠. 이미 경찰청에는 AI 범죄 예측 모델 다 있습니다. 좋은 툴들 엄청 많이 있는데 현장의 경찰관들은 잘 안 믿어요. 그 결과를. 내가 왜 그렇게 AI가 추천했는지 나는 그거를 타당성과 신뢰성을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실제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데이터를 가지고 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하고 싶은데 또 하나의 딜레마는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많이 쓰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가 했던 방식이 이러한 경찰관 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쓰는 이런 분석 모델들을 이렇게 표준화해가지고 템플릿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고 실제 각 경찰관들이 자기의 데이터를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한 영역들을 워크플로우에 반영을 함으로써 경찰이 직접 의사결정을 해서 다음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러한 휴먼 AI의 어떤 협업 도구, 분석 도구를 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데이터의 필터링 영역에 있어서의 내가 필요로 하는 범죄, 아니면 범죄 장소를 이제 의사결정을 해서 그 다음 분석이 쭉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워크플로우가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결과 해석에 있어서도 생성형 AI가 결과를 해석을 지원을 해주는 이런 것까지도 이제 인터페이스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실제로 저희 빅재미에 들어가 있는 이제 생성형 AI 부분인데요. 어떤 이제 결과 영역에 있어서의 AI한테 나온 그래프에 대해서 네가 해석을 해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다 내부에서 돌기 때문에 어떤 이제 AI 쪽에 뭐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생성형 AI가 이제 해석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도 주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내가 더 진행을 해야지라고 하는 것들도 물어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I와 사람이 같은 화면을 보면서 서로 상호 간에 피드백을 할 수 있고, 분석의 과정들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설명 가능한 AI, 그다음에 가시화할 수 있는 AI 이런 인터페이스가 지금 적용이 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 분석 활용 분야에서 어떻게 AI를 좀 믿고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어떤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질문이 이제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의사결정 과정에 인공지능을 최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잠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AI를 적용하는 분야에 있어서의 이게 의사결정 부문인데요. 이렇게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요소는 그거인 것 같아요. 만약에 각 그 선생님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았는데 완전 데이터 분석에서의 날고기는 아주 훌륭한 분석가를 뽑았어요. 근데 도메인 지식은 잘 몰라요. 글로 배웠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이 업무의 그 모델을 그 친구한테 다 맡겨서 딱 갖고 온 다음에 내가 검토를 안 하고 다 맡길 수 있는 업무냐 아니냐 요렇게 판단하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사례로 드렸던 구글은 성공을 했고 진로원은 실패한 이유가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센서 데이터고 기계들이잖아요. 이제 기계들이기 때문에 사실 변동성이 별로 없어요. 과거의 패턴과 앞으로의 패턴에 변동성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거고요. 이제 진로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예측은 아마 하느님이 와도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환경 변수들이 있고 여기에 많은 변수들이 그다음에 이벤트가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절대 과거의 패턴이 그 미래와 같아질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AI한테 모든 의사결정을 맡긴다. 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어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좀 검토를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대답이 좀 그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에서 AI 강의를 하고 있는 김복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세션으로는 에이전틱 AI 시대의 에이전틱 AI를 위한 MCP 프로토콜과 A2A 프로토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에이전틱 AI의 어떤 개념이라던가 최근에 이제 에이전틱 AI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용어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에이전틱 AI가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로 하고 그리고 그러한 에이전틱 AI에게 우리가 표준화된 어떤 언어를 제공해 준 MCP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언어와 A2A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언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MCP라던가 아니면 A2A를 이용해서 어떤 비즈니스, 어떤 서비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에이전틱 AI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 2025년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10대 전략기술 트렌드에 보면 가장 탑 1이 바로 에이전틱 AI입니다. 같은 어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와 그리고 이제 서비스 시장을 조사를 해서 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그런 어떤 기술적인 요소들을 발표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중에 이제 탑 1을 랭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이전틱 AI입니다. AI 에이전트와 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고자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사용해 보셨을 만한 용어가 생성형 AI였을 겁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AI 시대에서 이제 에이전틱 AI 시대로 패러다임이 시프트 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혹은 우리가 서비스하고 있는 그러한 AI 기반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고찰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에이전틱 AI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AI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코딩을 하고자 하면 이제 뭐 커서 AI에 접속을 해서 커서 AI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화면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연어 프롬프트를 통해서 어, V0 버슬과 같은 그런 AI 서비스 도구들을 활용해서 화면도 개발하기도 하고, 어,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파워포인트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면 젠스파크와 같은 AI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그런 서비스들을 생성형 AI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습니다. 커서 AI에 접속을 하거나 뭐 냅킨 AI에 접속을 하거나 V0 버스에 접속을 해서 우리가 각각 하고자 하는 일을 수행을 했는데 이제는 에이전트를 중간에 두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를 에이전트에게 제시를 하면 그 에이전트가 코드가 필요하면 커서를 이용을 해서 AI 코드, AI의 생성형 AI 기반의 소스 코드를 생성을 하고 뭐 필요하면 화면 개발이 필요한 경우 아니면 파워포인트를 생성해야 하는 그런 경우에는 뭐 젠스파크에 접속을 해서 파워포인트를 생성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직접 그 서비스에 접속을 하거나 그 서비스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방향과 목표를 에이전트에게 제시해 주고 그 에이전트가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 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계획에 따라서 행동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피드백과 학습을 통해서 적응해 나가는 그런 어떤 능동적인 주체로서의 AI 서비스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에이전틱 A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개입을 좀 최소화하고 그러한 에이전트들이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서비스 형태 혹은 기술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그런 AI 시스템이 바로 에이전틱 AI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에이전틱 AI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동작하는지를 보면 마치 사람이 어떤 목표를 달성을 하고 그 목표를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과 같이 행동하는 그런 에이전틱 AI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텐데 우선 사람이 에이전트에게 어떤 지시를
전송을 하게 되면 먼저 에이전트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내가 지금 어떤 작업을 수행하거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할 때 주변 환경이 어떤지를 먼저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어떤 컨텍스트라든가 아니면 AI가 전체적인 환경을 이해하려고 해석하려는 노력을 먼저 진행을 한 후에 그리고 사용자가 제시해 준 그런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 그 달성 과정에 있어서 바로 큰 목표를 하나의 작은 타스크 단위로 분해하는 그런 과정. 즉 우리가 보통은 이제 디바이드 앤 컨커라고 해서 이제 전체적인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그런 타스크로 분해해서 각각의 타스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체 목표를 달성하는 그러한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에이전틱 AI도 사용자가 제시해 준, 사용자가 지시한 큰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세부적인 타스크들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 분해 과정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분해된 각각의 타스크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그러한 타스크들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에 따라서 그러한 그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사용자가 지시한 전체 큰 목표에 대한 분해된 작은 작업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행 과정에서 뭐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성공에 대한 경험 혹은 실패에 대한 경험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앞으로 이러한 그 피드백 내용들을 반영을 해서 스스로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학습 과정. 그래서 피드백을 통한 학습을 통해서 좀 더 발전되고 개선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에이전틱 AI의 동작 절차를 보면 마치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주어진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 그리고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작업 그리고 그 작업들을 수행한 이후에 자기 성찰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고 개선해 나가는 사람의 모습과 동일하게 그렇게 에이전틱 AI가 동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이전틱 AI를 좀 더 여러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에이전틱 AI들이 가지는 특성들을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특성은 자율성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속적으로 개입하거나 인간이 지속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사용자는 에이전틱 AI에게 지시하고 싶은 그런 어떤 목표를 제시해 주면 그 이후에는 에이전틱 AI가 자율적으로 행동 양식을 가지고 행동해 나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목표 지향성입니다. 결국은 사용자가 인간이 에이전트에게 어떠한 목표를 달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시, 그 지시에 따라서 그 에이전틱 AI는 그 목표에 얼라이먼트 되는 그런 어떤 방향성들을 가지고 명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을 최적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은 어떤 하위 작업들로 분해해서 그 작업들을 수행함으로써 전체적인 명확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목표 지향성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전틱 AI가 계획을 수립하고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주위 환경이 변하거나 뭐 예를 들자면 에이전틱 AI가 어떤 지각력을 가지기 위해서 오픈 API를 통해서 어떤 사이트에 정보를 조회했는데 그 사이트로부터 응답이 없어서 어떤 정보를 취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에이전틱 AI가 바로 그 상황을 명확히 파악을 해서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사이트에 오픈 API를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해야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릴 만큼 그런 어떤 적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에이전틱 AI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떤 브레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통 이제 LLM의 능력들 중에 하나가 바로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조회된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된 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그런 어떤 언어를 생성하거나 언어를 이해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LLM들이 스스로 논리적인 그런 추론 능력을 가지고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그런 서비스들이 가능한 만큼 그런 어떤 그 추론 엔진의 역할들을 LLM이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들도 작은 문제들로 분해하고 그리고 그러한 작은 문제들을 각각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추론 능력을 바탕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성공한 경험, 실패한 경험, 이런 피드백을 바탕으로 AI들이 스스로 뭐 강화학습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지도 학습을 통해서 그러한 학습 메커니즘을 활용을 해서 실제 어떤 스스로 이제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점차 점차 개선해 나가는 그래서 스스로의 그런 어떤 학습 능력을 통한 능력의 개선 그런 그 학습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이전틱 AI의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또 특성 중에 하나인데, 단순히 어떤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용자가 제시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액티브하게, 능동적으로 그런 자신의 어떤 추론 능력, 그리고 학습 능력, 그리고 행동 능력. 물론 이제 행동 능력은 본인이 에이전틱 AI가 스스로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떠한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도구 활용 계획까지도 가지고 실제 능동적으로 활동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인간이 어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에이전틱 AI 시대가 도래하기까지 어떠한 과정과 역사를 거쳐서 에이전틱 AI 시대가 도래했는지를 살펴보면, 가깝지 않은 그러한 그 과거에 우리는 뭐 RPA라고 하는 그런 어떤 툴들을 이용을 해서 워크플로우를 정의하고 데이터를 제시를 해주면 어떤 자동화된 스크립트를 가지고 어떤 자동화된 프로세스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어떤 에이전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워크 프로세스를 이제 제시해 주지 않아도 스스로 어떠한 그 과정을 거쳐서 학습을 통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일을 해야 할지를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어, 슈퍼바이스드 AI ML에서 데이터와 해답을 가지고 어떤 일반화된 규칙을 만들어내고 그 규칙을 통해서 행동을 하는 그리고 예측을 하고 분류를 하는 그런 어떤 AI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AI들이 언어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거듭하면서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하는 우리가 자연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NLU라고 하는 영역,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는 그런 영역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영역은 바로 NLG라고 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이러한 제너레이티브 AI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바로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그러한 아키텍처 구조를 바탕으로 초창기에 벌트 모델이 NLU의 강점을 보였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생성형 AI들이 NLG의 강점을 보였는데 어, 최근에는 그러한 제너레이티브 AI들이 학습 파라미터의 수를 늘리고 그리고 학습 데이터의 양을 늘리면서 굉장히 거대한 그런 LLM의 형태로 발전을 하면서 NLG의 영역뿐만 아니라 NLU의 능력 그리고 점차적으로 뭐 이미 자연어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미지라던가 영상으로 멀티모달 형태로 이제 변모해 가면서 스스로의 능력을 개선해 나가고 지금 현재는 그런 어떤 네이티브 멀티모달로서의 생성형 AI들이 굉장히 좀 광범위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 경쟁적으로 굉장히 성능을 높여가고 있는 것이 이제 바로 직전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성형 AI 시대를 넘어서서 에이전틱 AI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제 에이전틱 AI 시대에서는 사람이 그런 어떤 네이티브 멀티모달 능력을 가진 생성형 AI를 어떤
추론 엔진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러한 추론 엔진들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행동의 양식들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행동 결과에 대한 반성, 자기 반성을 통해서 개선하기도 하고 그 사용자가 최초에 요구한 그런 목표에 대한 수행 결과를 이제 피드백해주는 그러한 에이전틱 AI 시대로 이제 발전해 오게 된 것을 우리가 어, 짧은 역사지만 그 과정들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에이전틱 AI가 가지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살펴보면 에이전틱 AI는 우리에게 어떠한 이점을 줄 수 있는지, 우리는 왜 에이전틱 AI를 활용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텐데, 먼저 에이전틱 AI의 주요 기능으로 보면 스스로 어떤 사용자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이 가지지 못한 그러한 능력들은 그 능력을 가지는 다른 에이전트들을 찾고 그 발견한 그 에이전트들과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사용자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에서 다른 에이전트와의 그런 협업 기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의 어떤 디컴포지션 과정을 통해서 하위 작업으로 분해를 하고 그런 하위 작업을 하나하나씩 달성을 해가면서 전체 큰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디바이드 앤 컨커에 대한 그런 컨셉을 가지고 에이전틱 AI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성형 AI가 최초에 한계로 지목됐었던 그런 어떤 단기 기억 능력이라든가 장기 기억 능력 이런 기능들을 LLM에 부여를 하면서 어떤 사용자의 전체적인 롱텀 컨텍스트를 가지고 에이전틱 AI들이 그런 어떤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그 이외에 뭐 계획 수립이라든가 그리고 자신은 그런 어떤 추론 엔진으로서의 역할 혹은 어떤 정보를 획득함으로써의 지각을 가지는 그런 에이전트 AI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지 못한 그런 능력 중에 하나인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도구를 검색을 하고 필요한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의 지시를 수행을 하는 그런 어떤 도구 사용의 기능 서비스들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에이전트들은 단일 에이전트 혹은 이제 다중 에이전트 환경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데 먼저 단일 에이전트 환경을 보면 하나의 에이전트가 어떤 LLM으로서의 어떤 두뇌, 추론 엔진을 기반한 두뇌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필요하면 외부로부터 정보를 획득해서 지각 능력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단일 에이전트 내에 구현할 수도 있고 다중 에이전트 환경으로 여러 전문화된 에이전트들이 각각 어, 특별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에이전트들이 상호 간의 협업을 통하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뭐 크루 AI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코디네이션을 통해서 혹은 뭐 랭그래프와 같은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면 다중 에이전트들이 서로 협업 관계를 통해서 어, 그런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어떤 확장성 측면에서의 에이전트 환경도 구성해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에이전틱 AI 시대에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MCP 프로토콜과 A2A 프로토콜이 어떠한 기능을 하고 그리고 어떠한 곳에 사용되는지를 알아보면 먼저 두 개의 에이전트가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에이전트가 어, 어떤 두뇌의 역할, 그리고 이제 그 지각의 역할, 그리고 행동의 역할,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M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API 호출이라던가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오픈소스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그러한 에이전트들이 사용자가 요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본인 스스로는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추론 능력을 가지고 그러한 그 실행할 수 있는 도구들을 활용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에이전트가 도구들을 활용하기 위한 그 언어, 이것이 바로 MCP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나의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와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프로토콜이 바로 A2A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에이전틱 AI 시대에 어떻게 MCP 프로토콜이 그리고 A2A 프로토콜이 사용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라고 불리우는 MCP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MCP는 엔트로픽에 의해서 2024년 말 처음 소개된 그러한 통신 규약입니다. 그래서 LLM과 같은 그런 MCP 호스트가 MCP 서버라고 하는 구성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바로 MC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토콜은 우리가 이제 뭐 통신 규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스템과 시스템 간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의한 통신 규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LLM과 같은 그러한 에이전트들이 여러 도구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도구들에게 어떤 통신을 하기 위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게 되는 표준 언어가 바로 MCP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과거에는 이런 어떤 오픈 AI라든가 제미나이라든가 클로드 이런 어떤 LLM들이 LLM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서 도구에 접근을 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MCP 등장 이전에는 각각의 방식으로 그러한 도구들과 서로 통신을 하는 통신 규약을 정의해서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 LLM들이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기 위한 각각의 그런 어떤 고유의 그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그런 환경, 그래서 실제 우리가 어떤 에이전트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구들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그런 고민들이 이제 뭐 코드라던가 설정 등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복잡해지는 그런 에이전트 환경이 구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MCP가 등장하면서 이런 어떤 LLM이라든가 LLM 서비스들, 그리고 이제 도구들이 MCP라고 하는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러한 의사소통 그런 패스들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표준화됨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LLM이라든가 에이전트가 어떤 오픈소스 도구들을 뭐 예를 들어 노션이라든가 이런 어떤 포스트그레스QL이든가 이런 어떤 도구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표준화된 방법으로 활용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에이전트들의 기능에 집중을 하고 그것이 도구들과 어떻게 어떤 프로토콜을 가지고 의사소통할지를 특별한 고민 없이 프로토콜만을 사용을 하면 우리는 에이전트들의 본연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만 집중을 하면 되는 그런 어떤 편리한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MCP의 주요 역할들을 살펴보면 우선 이제 표준화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것과 함께 동적으로 생성되는 그러한 어떤 컨텍스트들을 LLM에 주입함으로써 LLM들이 그러한 동적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그 컨텍스트에 맞는 그런 어떤 서비스라던가 아니면 의사 판단 아니면 우리에게 이제 리스판스들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MCP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아키텍처 간의 중간에 어떤 접근 제어라든가 사용자 승인 메커니즘을 구현을 해서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이전트를 개발해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우리가 에이전트들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MCP 호환 서비스들을 조합을 하면 우리는 에이전트의 어떤 본연의 기능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 도구 활용과 관련된 것들은 MCP 프로토콜을 사용하도록 하는 그러한 구성만 해줌으로써 에이전트 개발 과정이 상당 부분 간소화되는 환경에서 우리는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MCP 아키텍처를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자, 우선 이제 MCP 호스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뭐 클로드 데스크탑이라든가 뭐 커서 AI와 같은 IDE 툴이라든가 그 이외의 다양한 툴들이 이 MCP 서버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서버 구조의 아키텍처를 통해서 여러 뭐 로컬
데이터 소스라든가 아니면 외부에 리모트에 있는 웹 서비스 혹은 API 이런 것들을 MCP 서버를 통해서 접근을 하고 그로부터 어떤 정보를 획득하든가 아니면 그 도구들을 활용해서 어떤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아키텍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MCP 아키텍처를 살펴보시면 우선 MCP 호스트가 있고 이 MCP 호스트는 뭐 클로드 데스크탑이라든가 커서 이런 윈서프와 같은 그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MCP 호스트의 역할을 하고 그 MCP 호스트에 MCP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해주면 MCP 클라이언트는 제공되는 MCP 서버를 통해서 뭐 로컬 데이터 소스를 사용한다던가 아니면 원격 서비스를 오픈 API 콜 형태로 제공받는다던가 아니면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키텍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MCP 구성 요소를 보면 MCP에는 어떠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세, 그리고 어떠한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세, 그리고 발생되는 프로프트를 동적으로 주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툴스라고 하는 도구들은 이제 그 MCP 호스트가 여러 활용 가능한 그런 도구들을 명세를 하고 있고 그러한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그 MCP 호스트, 뭐 클로드와 같은 LLM들이 어떤 행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MCP가 접근 가능한 여러 가지 뭐 자원 요소들, 뭐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라든가 기타 오픈 API를 이용한 외부의 그런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명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LM 기반으로 어떤 에이전트에게 행동을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 결과물 유도형으로 텍스트를 프롬프트의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MCP의 동작 절차를 살펴보시면 먼저 그 사용자가 MCP 호스트에 어떤 요청을 하면 클로드와 같은 혹은 뭐 커서와 같은 아니면 윈서프와 같은 MCP 호스트가 어,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의 명세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MCP 클라이언트가 MCP 서버로 연결을 하면서 사용 가능한 기능들을 반환을 하면 MCP 클라이언트는 다시 사용자에게 그러한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그 권한을 부여를 하면 다시 MCP 호스트와 클라이언트 그리고 서버 간의 요청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사용자에게 최종적으로 반환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MCP 서버들은 우리가 이제 MCP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MCP 서버를 설치를 하고 그것들 이제 환경 설정 파일에 명시를 해 주어야 하는데 MCP 서버들이 등록된 그런 어떤 레지스트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이제 기본적인 것이 바로 GitHub에 있는 MCP 서버가 클로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리소스 리파지토리 혹은 뭐 레지스트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레지스트리는 바로 스미더리 레지스트리라고 보시면 되겠고 스미더리 레지스트리에 등록된 MCP 서버의 개수를 보면 지금 현재 2025년 6월 현재 한 7천여 개 정도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 보면 7,200개 기준으로 등록된 걸로 봐서 일주일에 한 100개 정도의 MCP 서버들이 등록이 되면서 우리는 그 MCP 서버들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MCP 생태계가 레지스트리를 통해서 점차 확장되어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MCP들이 좀 더 생태계의 확산 가속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결 과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거버넌스나 이런 보안 문제들, 그리고 이제 신뢰성, MCP 호스트에 대한 신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성능이 굉장히 좀 저하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개선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수많은 MCP 서버들이 있지만 실제 우리가 비즈니스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효율적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개선할 수 있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혹은 비즈니스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도구들이 앞으로 이제 이 생태계를 통해서 발전돼 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기존의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추적하거나 아니면 디버깅이 어려운 그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A2A, 바로 구글에서 발표한 A2A는 각각의 에이전트들 간에 서로 이제 통신을 통해서 협업을 하기 위한 그러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2A의 목적은 에이전트들 간의 표준화된 언어를 제공함으로써 에이전트가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 능력을 가진 에이전트들을 검색하고 검색된 에이전트와 표준화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해서 그 에이전트들로부터 도움을 얻고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요청한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협업하는 그러한 어떤 체계, 표준화된 언어로서 A2A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A2A의 핵심적인 기능으로 보면 동적으로 어떤 특정한 능력을 가진 에이전트들을 검색하고 발견한다던가 그리고 발견된 에이전트와 표준화된 그런 언어로 통신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개방형 표준 기반 상호 운영성 증대 아니면 모듈성 및 구성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A2A의 구성 요소는 이제 액터, 사용자가 이제 작업을 요청을 하면 에이전트 카드라고 하는 마치 이제 디지털 명함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에이전트들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이제 명함, 그 에이전트 카드를 검색을 해서 특정한 기능, 능력을 가진 에이전트들을 검색하고 이 에이전트 카드를 통해서 그러한 능력을 가진 에이전트들을 발견하게 되면 새로운 타스크를 생성을 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 타스크들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면 그 결과로서 이제 아티팩트라든가 아니면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협업을 요청한 그 협업 수행 결과를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성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2A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면 가장 먼저 어떤 특정한 능력을 가진 에이전트들을 클라이언트 에이전트가 리모트 에이전트들을 검색을 합니다. 이때 에이전트 카드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발견된 에이전트들은 어떤 작업 아이디를 생성을 하면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초기화 작업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한 작업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리모트 에이전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리모트 에이전트는 그 작업 결과를 반환을 해주고 클라이언트 에이전트가 상호작용, 필요한 상호작용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한 후에 필요한 작업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작업을 다시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최종적으로 해당 태스크가 완료된 상태로 다시 이제 전환된 그런 형태로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A2A나 MCP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비즈니스들은 MCP를 통해서 그러한 LLM과 같은 에이전트들이 다양한 서비스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통신 환경이라든가 아니면 메시지의 교환 이런 것들에서 특별히 신경 쓸 필요 없이 MCP 프로토콜만을 사용하면 우리가 다양한 그런 어떤 에이전트들을 개발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그런 워크플로우를 정의한 후에 이런 MCP라든가 A2A 환경을 통해서 자동화를 상당수, 상당 부분 우리가 자동화한 형태로 개선할 수 있게 되고 점차적으로 A2A란 MCP 서버가 확장이 되면서 앞으로 그러한 에이전틱 AI는 점차 네트워크 형태로 진화가 돼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비즈니스적인 목적 혹은 작업 이런 것들이 자동화돼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본 토대를 바로 A2A와 MCP가 제공할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A2A나 MCP들의 어떤 다양한 그런 샘플 예제들을 경험해 보시면서 앞으로 활용도를 좀 높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